미국 조지아주 단 하루 만에 475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인 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테러범을 잡는 듯한 이 장면. 하지만 그들은 미국 경제를 살리러 온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500조 원, 일본에 700조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한국은 미국 내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고 조지아주에서만 3,000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와 무급휴직자들의 절규 앞에서 미국의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맹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린 대한민국의 반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톰슨입니다. 조지아 사바나 항만청에서 32년간 물류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입니다. 현대차와 LG가 우리 지역에 76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도 컸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우리 지역의 여러 공장들이 문을 닫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해외 경쟁에 밀려 일자리를 잃은 친구들을 수없이 봤죠. 그런 경험이 저를 외국 기업에 대해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이 프로젝트 물류 담당으로 배정했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은퇴를 2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니. 더군다나 한국 기술자들과 직접 협업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이 컸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았죠. 32년 경력인 내가 젊은이들한테 배워야 한다니.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과 동시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여전히 미국이 기술적으로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게 많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 문제없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변화하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이 이미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한국 기술자들과의 첫 만남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된 모습이었거든요. 팀장 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포스코에서 12년, 현대중공업에서 3년간 일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5년 경력이라니 나보다 17년이나 적네. 하지만 그가 언급한 회사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었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박태민은 태블릿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한 3D 모델링과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물류 효율이 35% 향상됩니다. 그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저는 반사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5%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건가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태민은 당황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다른 공장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와 결과 데이터들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자료들이었거든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자료의 수준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공정 최적화, 예측 유지 보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이런 첨단 기술들을 이미 현장에 적용한 경험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동료 스티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로버트, 저들 준비 정말 철저하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미국 제조업계도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이 컸죠. 특히 저 같은 베테랑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태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톰슨 부장님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현장 노하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당황시켰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죠. 생각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 하지만 현장은 다를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로 배울 게 많겠네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태민과 그의 팀이 현장에 나와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 그들을 지켜보며 문제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면 한 장 없이도 현장 구조를 파악했고 효율적인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직원들과의 소통이었죠.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했습니다. 특히 박태민은 우리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20년 경험의 조언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며 메모를 했죠.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겨울철 기온 변화가 심한데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나요? 제 질문에 박태민은 바로 답하지 않고 며칠 후 상세한 대책을 가져왔습니다. 기온별 성능 테스트 결과, 비상 대응 매뉴얼, 예방 정비 스케줄까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겪은 문제들을 그들이 이미 예상하고 준비한 겁니다. 조금씩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점이었죠. 한국의 급속한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박태민이 들려준 한국의 조선업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70년대만 해도 기술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외국 기술을 배우면서도 독자적 혁신을 이뤄낸 이야기들. 우리는 항상 배우려 합니다. 자만하는 순간 뒤처지거든요. 박태민의 이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고, 업무 방식의 차이도 컸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소통하려 노력했고, 우리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지역 날씨 패턴을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로버트, 이런 협업도 나쁘지 않네. 스티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는 그 순간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장은 늘 그렇듯 분주했고 한국 기술자들은 최종 시스템 점검에 한창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물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SUV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부 관계자들의 시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었습니다. IC, HSI, 심지어 FBI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죠. 순식간에 현장이 봉쇄되었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차단되고 직원들은 한 곳에 모이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줄지어 서서 신분 확인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태민도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요원이 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어요. 불법 체류 및 취업 혐의 조사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하나둘 수갑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범죄자라니요? 현장 직원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함께 일하면서 본 그들은 성실하고 전문적인 기술자들이었어요.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요원 중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관광 비자나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으로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비자 문제를 간과했을 리 없거든요. 더군다나 현대차나 LG 같은 글로벌 기업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박태민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씩 호송차에 태워졌습니다. 현장에 남은 우리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조용해진 현장.
방금 전까지 분주했던 곳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깨닫게 되었죠.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한국 기술자들이 끌려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 메시지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관리하던 통합 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IT팀을 불렀지만 그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T 매니저가 당황하며 말했죠. 다음 날부터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자동화 장비들이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한 거예요. 박태민 팀이 설치한 예측 정비 시스템도 함께 다운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상한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로봇 팔들은 엉뚱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품질 검사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스티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 저도 막막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매뉴얼을 뒤적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시스템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 중 하나가 빠진 것 같았어요.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첫날 85%에서 시작해서 사흘 만에 40%까지 떨어졌어요. 품질 불량률도 급증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부사장이 화를 내며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하던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들이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핵심 기술진이었다는 것을. 그들 없이는 이 첨단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왜 범죄자 취급했는지. 현장 직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돌아와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일자리도 위험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하게 된 거죠.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장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매일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저는 박태민이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들은 구치소에 있을 테니까. 며칠 후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번 단속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이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 기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실 이번 단속은 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평소에 이런 대규모 작전은 잘 없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경쟁 업체들이 한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죠. 변호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서 법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어요. 구금된 기술자들의 비자 상태를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금된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는 취업 비자도 진행 중이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태민의 경우가 궁금했어요. 알아보니 그는 L-1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다국적 기업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비자였죠. 그럼에도 체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이민법의 해석 차이와 행정착오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도한 단속이 문제였어요. 지역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 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죠. 시민들의 여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 것이라며 지지했던 사람들도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위험해지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만들어준 거였네. 지역 주민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도 언론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한 전문가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어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차와 LG는 변호사단을 꾸려 직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합법적으로 일했다며 강력히 항의했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2주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대부분의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석방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일부는 행정착오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박태민도 석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즉시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를 만나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박태민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에 당신들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박태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였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의 너그러운 반응에 저는 더욱 미안했어요. 만약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요? 공장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당신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멈췄어요. 박태민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은 괜찮나요? 다치거나 사고 난 사람은 없었죠? 자신의 억울함보다 동료들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진정한 전문가는 기술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석방 소식을 들은 현장 직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박태민 씨가 돌아온다고? 스티브가 기쁘게 소리쳤어요. 모두들 그들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2주 동안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며칠 후 박태민과 동료들이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을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태민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협력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직원들 사이의 벽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되었죠. 박태민은 시스템 복구에 착수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사흘 만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32년간 쌓은 현장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했어요. 박태민도 최신 기술 노하우를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런 진정한 협력을 통해 공장 효율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 결과였죠. 몇 달이 지나자 우리 공장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장 관리자들이 견학을 올 정도였어요. 한미 협력의 성공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태민과 저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나이와 국적을 넘어선 전문가 간의 존중이 있었죠. 그는 저를 멘토라고 불렀고 저는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우리의 협력을 조명했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저와 박태민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제가 기자에게 말했죠. 박태민도 덧붙였습니다. 톰슨 부장님의 현장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경험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었죠.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저에게 박태민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현장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죠. 현재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기술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이 만나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는 현장에서 말이죠. 이 모든 변화는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순간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반대로 상호 존중과 협력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금도 박태민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는 저를 한국의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저 역시 그를 아들 같은 동료로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손을 내밀었죠. 그들의 성실함과 전문성,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 같은 시니어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경험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핑계가 아니라 더 나은 협력을 위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이와 국적을 넘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독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